어머님, 오늘은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가 잠깐 오실 건데 서로 마주치면 불편하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제 휴대폰으로 날아온 1,000만 원짜리 결제 문자 하나가 그 무너진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 자식에게서 받은 10,000원짜리 한 장의 모욕과 등 뒤에서 벌어진 1,000만 원의 배신을 딛고 일어나 통쾌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한어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2살 김영자입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서 큰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적어도 3주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부산까지 다시 내려갈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저는 아들 정민이네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원래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서울에 마련해준 소중한 아파트였죠. 아들 정민이가 결혼할 때 젊은 부부가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시작하라고 신혼집으로 쓰라며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 아예 아들 이름으로 증여까지 마쳤습니다. 그때는 그게 현명한 결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무언가를 내어주는 순간 사람의 마음도 같이 멀어진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진명이가 아들에게 넘어가고 난 후부터 며느리 미영의 태도가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님 하면서 살갑게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는데 요즘은 마치 불청객이나 짐덩어리를 대하듯 하더라고요. 분명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척했지만 그 말투와 눈빛 속에는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로 콕 집어 따지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기분이 상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 속마음을 드러내더군요.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방문을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탕탕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두드리더니 대뜸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흰 봉투 하나를 제 무릎 위에 툭 던지듯 놓더군요. 어버이날이라서요. 어머님 뭐 돈 쓰실 때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길가의 거지에게 적선을 할 때도 그렇게 무심하게 툭 던지지는 않겠다 싶었죠. 받기는 받았지만 기분이 묘하게 더러웠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탈락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마치 당신의 가치는 딱 이 정도예요 라고 비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제 존재가 고작 10,000원짜리로 평가받는 것 같아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주지를 말지.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제 자존심이 짓밟힌 겁니다.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제가 속 좁고 이상한 시어머니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기분은 썩어 들어가는데
말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참지 않았을 텐데 큰 수술을 겪고 나니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프면 사람이 기가 죽는다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더군요. 하지만 바로 그날 그 하찮은 10,000원짜리 봉투 뒤에 숨겨진 키막힌 진실을 알게 되면서 평생을 참고 또 참기만 했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아침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제 방으로 찾아왔죠. 어머님, 오늘은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가 잠깐 오실 건데 서로 마주치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없는 듯이 조용히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방 안에 완벽하게 가두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아파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렇게 방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니 더 서글퍼졌습니다. 젊었을 땐 뭐든지 내 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몸까지 아프니 이런 서러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 법니다. 그저 참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창밖을 보니 날씨는 참 좋았습니다. 거리는 어버이날을 맞아 꽃다발을 든 사람들로 활기찼고 가족들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봄날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건 큰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 그거면 충분했는데 아들이 출근할 때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저는 모든 서운함을 잊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늘 바빠서 늦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갔고 며느리는 보시다시피 저를 방 안에 가둬버렸죠. 평생 자식 키우며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계접을 받으니 내 삶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결코 이렇지 않았는데 남편도 없고 몸도 아프고 결국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 마음은 더 서러운데 현실은 그 서러움을 밖으로 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제게는 사돈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이게 다 뭐야? 카네이션도 이렇게 예쁘게 달아주고? 밖에서 들려오는 그 즐거운 대화 소리가 제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방 안에 홀로 갇혀있는 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밖에서는 행복한 어버이날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으니까요. 아직도 너희 시어머니 너희 집에 얹혀 계시냐? 사돈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칸소리로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조용히 좀 해요. 어머님 안이 계신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렸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도 사람 당황스럽게 없는 것처럼 계신다니 참 예의가 없으시네. 사돈이 왔으면 나와서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그게 싫으면 잠시 나가 계시든가. 늙은이가 눈치가 저렇게 없어서야 쓰나? 그 말들이 방문을 뚫고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얹혀 사는 사람, 눈치 없는 늙은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문을 박차고 나와서 따지자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들 것 같고 그냥 참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방 안에 쥐 죽은 듯이 갇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여기 계셨어요. 인사도 안 하시고. 제가 온 줄 뻔히 아셨을 텐데도 나와 보지도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인사드리네요. 표정엔 웃음기 하나 없었고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긴 했지만 딱히 제지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의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방해될까 봐 조용히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방에 있으라고 하기도 했고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돈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말했어도 연세 있으신 사부인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사돈끼리 얼굴 보고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애들 결혼하고 오늘 처음 뵙는 건데 사부인은 배우신 분이라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요.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더 말을 섞었다간 저까지 똑같이 몰상식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사돈이 예의 없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직접 겪으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사돈은 마치 싸움에서 이긴 장수처럼 의기양양하게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앉아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굴욕적이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세차게 뛰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사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픈 사람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너희 시어머니는 성격도 예민해 보여서 더 힘들겠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줄 거니? 배고프다. 예. 그 말들 하나하나가 벽 하나를 사이로 두고도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가서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 나이에 이 아픈 몸으로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른들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참고만 있었죠. 사람은 밟히면 밟힐수록 더 작아지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조용히 혼자 남겨진 집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빠는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딸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출근했지.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괜히 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사실대로 말했다가 남매 사이까지 나빠질까봐 그냥 아무 일 없는 척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지 딸이 바로 알아채더군요. 엄마, 무슨 일 있었죠? 목소리가 왜 그래요?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렸지만 딸이 계속 다그치듯 묻자 결국 참았던 답답함이 홍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10,000원짜리 봉투 얘기부터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며느리의 말, 그리고 조금 전 사돈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새언니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대요? 자기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면 당연히 자기가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되겠네. 오빠는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취급받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평소 차분하던 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오지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괜히 너희 남매 사이까지 틀어지면 안 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휴대폰 화면에 도착해 있던 문자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용자 고객님, 국민 체크카드 65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프라임몰 안마의자.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자. 김용자 고객님, 국민 체크카드 35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하나투어 일본 온천. 정말 한참을 멍하니 그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카드는 며느리 미영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 후 병원비와 약값을 결제할 때 쓰라며 잠깐 맡겨두었던 제 카드였죠. 그런데 지금 제 허락도 없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제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걸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말을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가슴은 답답했고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고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밤새도록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직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정혜가 서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이미 무언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저는 말없이 제 휴대폰 화면을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도착한 2개의 결제 알림 문자, 안마의자 650만 원, 일본 온천 여행 패키지 350만 원. 정희는 제 휴대폰을 넘겨받아 지문을 찍고 카드 사용 내역 앱을 열어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송주? 엄마, 이거 세연이 친정이잖아요. 그래? 여행 예약자 이름도?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문자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았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누군가가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니 더 창피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 카드 병원비 때문에 잠깐 맡기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그래, 병원비랑 약값에만 쓰라고 맡긴 건데 그걸로 나한테는 10,000원짜리 봉투 하나 툭 던져주고 자기 친정에는 1,000,000원어치를 쓴 거야. 말을 하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돈보다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기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정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작년에 오빠한테 집 증여해 주신 거 그거 다시 취소하는 게 어때요? 증여를 취소한다고? 이미 준 걸 어떻게 다시 가져와? 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명백히 은혜를 저버린 거잖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번 자식에게 준 것을 다시 빼앗는다는 게 체면이 서질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두려웠고요. 엄마,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의 권리 문제예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딸의 그 말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들었던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 알아보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그래, 한번 알아는 봐다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연아, 나 정희야. 우리 엄마 일인데 이거 증여 취소 가능한지 좀 물어보려고. 지연이는 정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난 후 정희가 제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증여 취소 가능하대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카드 무단 사용은 절도나 마찬가지라서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대요.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보이는 그 뻔뻔한 사용 내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병원비만 처리하라고 믿고 맡긴 카드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돈을 쓸 수가 있단 말인가. 얼마나 나를 하찮고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실 거예요? 정희의 물음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준 것을 다시 빼앗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 인간적인 존엄성까지 짓밟히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민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민아, 내 카드로 미영이가 자기 친정에 안마의자랑 여행 선물한 거 너도 알고 있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요. 미용이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아서 마련한 집, 그리고 아끼고 아껴 쓰던 내 돈, 이렇게까지 무시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참지 마세요. 오빠랑 새언니 너무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정희가 결심한 듯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오빠한테 한마디 해야겠어요. 정희가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오빠 집에 엄마랑 같이 있어. 오빠가 아직 모르는 게 더 있는 것 같아서 전화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새언니가 엄마한테 어버이날이라고 준 게 고작 10,000원짜리 봉투 하나였어. 그것도 그냥 무릎 위에 툭 던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말라고 했대.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친정에는 엄마 카드로 1,000만 원을 썼더라. 안마의자에 일본 온천 여행까지. 오빠, 만약 이걸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저를 대신해서 당당하게 나서는 딸의 모습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자식들 사이에 불화를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엄마 앞에서 똑똑히 말해. 새언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고
돈 문제도 정확하게 처리해. 나도 같이 있을 거야. 이번엔 엄마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실 거니까. 정희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겠대요. 그때 확실하게 얘기해요, 엄마. 이번엔 진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다시 한번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들 집에 잠깐 신세지로 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정희야, 엄마 부산집으로 다시 돌아갈랜다. 병원 경과만 좀 더 지켜보고 며칠만 더 머물다가 살 곳 좀 알아봐다오.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머무실 곳은 제가 당장 알아볼게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엄마 뜻대로 사세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처럼 어둡기만 했던 제 마음에도 조용히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정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아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방으로 곧장 왔어요. 어머니, 정희가 말한 그 카드네요.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희가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고 정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안마의자와 여행 패키지, 그리고 배송지와 예약자 이름까지. 이게 어떻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진심 어린 충격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정리가 옆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직 오빠가 몰랐던 게 더 있을 수도 있어. 세훈이 휴대폰도 확인해봐. 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찰나에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표정부터 이미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거실에 모인 우리를 보자 미영이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즉시 카드 내역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거야? 어머니 카드로 왜 이런 걸 결제했어?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잠시 빌려서 쓰려고 했던 건데 곧 다시 채워넣을 생각이었어요. 순간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빌리다니요? 빌려준 사람이 없는데 뭘 빌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세훈이?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요.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의 흔적이 너무나 뚜렷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핸드폰을 낚아채듯 들고 화면을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안마의자 배송 완료 문자가 오늘 아침에 왔네. 일본 여행 예약도 이미 확정 문자 와 있고 이게 잠시 빌리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던 사람의 행동이야?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변명했어요. 아니, 그건 그래도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요. 다음 달 월급부터 조금씩.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나지막히 말했어요. 어버이날에 내게는 10,000원 한 장 툭 던져주고 방에서 나오지도 말라고 했으면서 네 친종에는 내 카드로 1,000만 원짜리 선물을 한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죠.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또 다른 결제 내역은 없어? 솔직하게 다 말해. 며느리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녀의 핸드폰을 들고 카드 내역 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화장품, 옷, 가방, 이것들도 다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거야? 이게 총 얼마야? 200, 300. 방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제 짐은 모두 싸둔 상태였거든요. 아들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너희를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엄마라서 참았어. 하지만 앞으로는 아니야. 정희가 곧장 제 짐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아들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우리 이야기 좀 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민아, 이제 엄마는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 평생을 참고 또 참았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구나.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 갚을게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민이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나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갚는다고 해결될 일이었으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어. 나는 조용히 가방 안에 구겨 넣어두었던 그 10,000원짜리 봉투를 꺼냈습니다. 옛다 10,000원, 너나 가져다 써라.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너한테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어버이날 네가 나한테 보였던 그 태도, 그게 바로 날 사람 취급도 안 한 거다. 그리고 난 그런 대접까지 받아가면서 너희랑 더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구나. 두 사람은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민이 다가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짐가방을 들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정민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저는 조용히 그 집의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에 임시로 마련해둔 작은 원룸. 이곳에서 저는 정희와 함께 2주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부산에 있는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 곁을 지키겠다며 내려가지 않고 함께 해주었지요. 병원 진료 외에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두었던 제 습관이 바로 이런 때 빛을 발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증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새언니 친정 주소 맞죠? 응, 여행 예약자 이름도 그 집 식구들이네요. 정희가 컴퓨터로 표를 만들어가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딸아이가 예전에 법무 관련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갔어요. 이럴 때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참고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권리를 직접 찾기로 결심했거든요. 그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희의 친구인 지연 변호사도 며칠 전 저희 거처로 직접 찾아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변호사였지만 눈빛만큼은 아주 단단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 증거면 징역 취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카드 무단 사용, 부양 의무 태만, 증여 동기의 악용 전부 해당돼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나중에 아들 내외가 서울 올라와서 살 집이 없을까봐 미리 사두었던 집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저를 집에서 내모는 수단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주 짧게만 통화했죠.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읽기만 할 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확실하게, 더 단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딸 정희는 친구 변호사와 함께 증여 취소를 위한 법적 서류와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 표에 다 정리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새언니네 친정에 얼마나 퍼주셨는지 다 나와요. 나는 말없이 그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가전제품, 사돈의 수술비, 심지어 보약값까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퍼주며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주었구나.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결과가 고작 내 카드를 마음대로 훔쳐 쓰는 것이라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이용당하며 살았는지 그제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이제는 되돌려 받아야겠다. 내가 잘못했던 건 그들을 너무 믿었던 거였어.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너무 많이 양보하고 사신 거예요. 서류는 거의 다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주 법원에 징여 취소 신청서를 넣기만 하면 됐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고소장도 함께 준비했죠. 이제 남은 건 그들에게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내 당연한 권리를 찾는 일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야 제 삶의 주도권을 제가 직접 취재된 느낌이었으니까요. 새벽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깼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과거의 나와 작별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결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정민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민아, 너랑 미영이 시간 좀 내거라. 할 말이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먼저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띌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평생을 속으로만 삭혔던 제 감정이 이제는 단단한 의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만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크렁크렁 고여 있었고 정민이는 말없이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집과 촬영에 대한 징여철의 서류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겠다는 뜻이야.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미영이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진짜로 잘할게요. 이건 너무 큰 벌이에요, 엄마. 미영이도 울먹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요. 그땐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다 갚을게요. 훔쳐쓴 돈 전부 다 갚을게요. 나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꼭 참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말 전에도 여러 번 들었어. 네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나는 계속 참았지. 너희를 믿었고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제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네 친정 어머니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도 나는 참으려고 했어. 어버이날 나를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가둬둘 때도 나는 참았다. 그러나 내게는 적선하듯 10,000원짜리 한 장을 툭 던져주더니 네 엄마에게 줄 안마의자를 사고 여행 패키지를 끊는 건 그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사람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우습게 봤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지. 그 순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원애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영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손에 든 서류를 탁 소리가 나게 펼쳤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이 움찔하고 놀랐어요. 내가 여기에 도장을 찍고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넘기면 이건 공식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너희가 먼저 했다는 건 똑똑히 알아두거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격정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참고만 살아왔던 제가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내가 지금 지키려는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사람 대접받게 하겠다는 거다. 그걸 이 서류로 똑똑히 말하는 거야. 정희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나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굴지 마라.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이 일 더 키우지 말고 여기에 서명해. 정민이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미영이도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미묘한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명을 받아들고 카페를 나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치 평생을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울 뿐이었죠.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참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았지요. 세상은 변했는데도 그 마음 하나는 쉽게 놓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저를 지키는 첫 번째 서명을 제 손으로 직접 받아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는 전화가 몇 번 더 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딱 한 번만 답장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한동안은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제가 저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정희는 제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부산 내려가셔서 푹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엄마 자신을 위해서 좀 사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보다 더 많이 상처받았던 건 제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기차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정희에게 잔잔히 웃어 보였습니다. 3달이 지나고 저는 지금 부산의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재활치료도 잘 마쳤고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걷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몸도 마음도 이젠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머리를 새로 염색하고 오랜만에 예쁜 옷도 사 입었습니다. 정희가 권해서 동네 복지관에 그림 수업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행복을 직접 찾아가는 중이에요. 정민이와 미영이는 여전히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받진 않아요. 이제는 미움보다는 담담한 마음이 더 큽니다.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주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 시간을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해 누리고 싶으니까요. 증여했던 아파트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며느리가 몰래 썼던 카드값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건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가끔 쓸쓸하지만 그 쓸쓸함 역시 제 인생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단호하게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왔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70년 만에 찾은 제 목소리.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